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삶의 교훈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생은 참으로 신비로운 여정입니다. 마치 산을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젊었을 때는 정상을 향해 힘차게 올라갑니다. 숨이 차도 멈추지 않고 힘들어도 계속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70세를 넘어서면 우리는 이미 정상을 지나 천천히 내려오는 중입니다. 이제는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천천히 걸으면서 주변 풍경을 감상하고 지나온 길을 돌아보고 만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됩니다. 저는 올해 76세입니다. 서울 노원구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결혼해서 52년을 함께 살았던 아내는 5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세 자녀는 모두 성장해서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큰아들은 부산에서 회사를 다니고 둘째 딸은 미국에서 살고 막내 아들은 서울에 살지만 일이 바빠 자주 만나지 못합니다. 처음 혼자가 되었을 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50년을 함께한 사람이 사라지니 집이 너무 텅 비어 보였고 하루하루가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5년 동안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70세를 넘어서면서 깨닫게 된 인생의 진실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책에서 배운 것이 아니라 직접 살면서 깨달은 것들입니다. 넘어지고 아프고 울고 후회하면서 배운 소중한 교훈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6가지 진실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노년을 더욱 평온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많은 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진실. 건강은 모든 행복의 뿌리입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 우리는 건강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해도 괜찮고 술을 마셔도 다음날 멀쩡하고 밤을 새워도 회복이 빨랐습니다. 그래서 건강의 소중함을 몰랐습니다. 오히려 돈을 벌어야 한다고, 성공해야 한다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하며 건강을 희생했습니다. 나중에 쉬면 되지, 젊을 때 열심히 일해야지 라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70세가 넘어가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몸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아프고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차고 조금만 무리하면 며칠을 앓아눕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틀이면 나았던 감기가 이제는 한 달을 가기도 하고 작은 상처 하나도 쉽게 낫지 않습니다. 그제야 깨닫습니다.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건강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72세 때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어느 겨울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일어나려고 했는데 허리에서 찌릿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뭐지? 싶었는데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완전히 굳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30분을 꼼짝도 못하고 누워있다가 겨우 몸을 일으켰습니다. 급하게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엑스레이를 찍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환자분, 허리 디스크가 상당히 진행되었습니다. 4번과 5번 요추 사이에 디스크가 심하게 돌출되어 있고 척추관도 좁아져 있습니다. 이 정도면 수술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수술이라니요. 저는 평생 큰 병 한 번 알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평소에 운동을 전혀 안 하셨죠? 허리 주변 근육이 너무 약합니다. 근육이 척추를 지탱하지 못하니까 디스크에 무리가 간 겁니다. 젊었을 때부터 관리를 하셨어야 하는데 이제라도 운동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더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날 병원에서 나오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평생 일만 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 퇴근하고 주말에도 일했습니다. 건강? 그런 거 신경 쓸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당신 운동 좀 하세요. 산책이라도 하세요 라고 100번도 넘게 말했지만 저는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나는 바빠. 나중에 시간 없어. 항상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의 이 모습입니다. 돈은 좀 모았습니다. 큰 아파트도 샀고 자식들 대학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 몸은 망가졌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그날부터 저는 제 삶을 완전히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에 일어났습니다. 몸은 무겁고 허리는 아팠지만 일어났습니다. 집 근처 공원으로 갔습니다. 공원에는 벌써 많은 어르신들이 나와 계셨습니다. 어떤 분은 빠르게 걷기를 하고, 어떤 분은 체조를 하고, 어떤 분은 배드민턴을 치고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10분만 걸어도 숨이 차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이건 안 되겠다. 나는 너무 늙었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천천히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한 주가 지났습니다. 여전히 힘들었지만 10분이 15분이 되었습니다. 2주가 지나자 20분을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30분, 2달이 지나자 40분, 6개월 후에는 1시간을 거뜬히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몸도 달라졌습니다. 허리 통증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잠도 더 잘 자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밤에 서너 번씩 깼는데 이젠 아침까지 푹 잡니다. 기분도 좋아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살아있구나, 감사하다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공원에서 좋은 친구들도 만났습니다. 박 선생님은 저보다 5살이나 많으신 81세인데 매일 아침 6시에 나와서 1시간 반 동안 빠른 걸음으로 걷고 맨손 체조를 하고 철봉 운동까지 하십니다. 처음 봤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저 나이에 저렇게 건강하실 수가? 어느 날 용기를 내서 말을 걸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건강하시네요. 비결이 뭡니까? 박 선생님은 환하게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비결?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냥 매일 움직이는 겁니다. 20년 전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여기 나와서 운동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관계없습니다. 20년이요? 그럼 61세부터 시작하셨네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그때 큰 병을 앓았습니다. 심근경색으로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갔었죠. 의사가 말했습니다. 살아난 게 기적입니다. 앞으로 건강관리 안 하시면 언제 또 쓰러질지 모릅니다. 그 말 듣고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박 선생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김 선생님, 나이가 들수록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몸이 굳어지고 마음도 굳어집니다. 움직이면 살고 멈추면 죽는 겁니다. 저를 보세요. 81세지만 혼자 밥 해먹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다 합니다. 병원 갈 일도 거의 없습니다. 이게 다 운동 덕분입니다. 정말 그 말씀이 맞았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했으니까요. 운동을 시작하고 나서 제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단순히 몸이 건강해진 것만이 아닙니다. 마음도 건강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우울한 생각이 많았습니다. 나는 이제 늙었어? 쓸모없어. 곧 죽을 거야.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운동을 하면서 그런 생각들이 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공원에 나가면 할 일이 있습니다. 걷고, 체조하고, 친구들과 이야기 나눕니다. 땀을 흘리고 나면 상쾌합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어. 건강해. 할 수 있어. 긍정적인 생각이 생깁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특별한 운동을 할 필요도 없고 비싼 헬스장에 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매일 규칙적으로 움직이면 됩니다. 걷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30분, 1시간 자신의 체력에 맞춰서 걸으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하다 말면 소용없습니다. 매일 계속해야 합니다. 운동뿐만 아니라 식습관도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과식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배부를 때까지 먹었습니다.
특히 맛있는 음식이 나오면 배가 터질 듯이 먹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소화 기능이 약해집니다. 과식하면 속이 더부룩하고 무겁고 불편합니다. 심하면 체하기도 합니다. 이제는 70에서 80%만 먹고 멈춥니다. 조금 모자란 듯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뇌는 식사 시작 후 20분이 지나야 포만감을 느낍니다. 그러니 천천히 먹으면서 적당히 먹으면 나중에 딱 좋습니다. 급하게 먹고 많이 먹으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음식도 가려서 먹습니다. 기름진 음식, 짠 음식, 단 음식을 줄였습니다. 대신 야채와 과일을 많이 먹습니다. 현미밥을 먹고 생선을 자주 먹고 된장찌개나 청국장 같은 발효 음식을 즐깁니다. 물도 하루에 8잔씩 마시려고 노력합니다.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습관이 되니 괜찮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정기적인 건강검진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검사해서 뭐하나 어차피 늙었는데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병은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할 수 있습니다. 늦게 발견하면 손 쓸 수 없습니다. 저는 6개월마다 한 번씩 병원에 가서 종합검진을 받습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체크하고 위내시경, 대장내시경도 정기적으로 합니다. 작년에 대장내시경을 했는데 용종이 발견되었습니다. 다행히 초기라서 바로 제거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잘 발견하셨습니다. 몇 년 더 놔뒀으면 암으로 발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만약 검진을 안 받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변 친구들에게도 꼭 검진을 받으라고 권합니다. 돈 아깝다고 하지 마세요. 건강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검진 받아서 병 조기에 발견하면 그게 돈 버는 겁니다. 수면도 중요합니다. 70세가 넘으면 잠이 줄어듭니다. 예전처럼 8시간씩 못 잡니다. 5, 6시간 자면 그나마 괜찮은 편입니다. 하지만 질이 중요합니다. 깊이 잘 자야 피로가 풀립니다. 저는 수면 습관을 개선했습니다. 저녁 9시 이후에는 스마트폰을 보지 않습니다. 블루라이트가 수면을 방해한다고 들었습니다. 대신 책을 읽거나 조용한 음악을 듣습니다. 10시 30분쯤 되면 침대에 눕습니다. 방은 어둡게 하고 조용하게 하고 시원하게 합니다. 그러면 금방 잠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생활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자는 것입니다. 주말이라고 늦잠 자지 않습니다. 명절이라고 생활 패턴을 바꾸지 않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이 건강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간단합니다. 건강은 모든 행복의 뿌리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이 없으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자식이 아무리 효도해도 내 몸이 아프면 즐길 수 없습니다. 친구가 아무리 많아도 건강이 나빠서 만나지 못하면 무슨 소용입니까? 70세가 넘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이제 늙었는데 뭘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건강 관리를 시작할 때입니다. 앞으로 10년, 20년을 더 살아야 합니다. 그 시간을 병원 침대에서 보낼 것입니까? 아니면 건강하게 활동하면서 보낼 것입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건강 관리를 시작하기에 늦은 때는 없습니다. 오늘부터,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매일 조금씩 움직이고, 바르게 먹고, 잘 쉬세요. 그것이 행복한 노년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진실. 외로움은 병보다 무섭습니다. 여러분, 70세가 넘어서면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갑니다. 이것이 노년의 가장 슬픈 현실입니다. 젊었을 때 함께 어울리던 친구들이 세상을 떠납니다. 어제까지 같이 화투를 치던 친구가 오늘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집니다. 지난주에 같이 등산을 갔던 친구가 이번 주에 병원에 입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둘씩 사라집니다. 배우자도 떠납니다. 50년, 60년을 함께 산 반려자가 먼저 갑니다. 남겨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평생을 함께한 사람이 없으면 세상이 너무 텅 비어 보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말을 걸 사람이 없고
밥을 먹어도 혼자 먹으니 맛이 없고 저녁이 되면 텅 빈 집이 너무 무섭습니다. 자식들도 멀어집니다. 물론 자식들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바쁩니다. 일해야 하고 자기 가정을 돌봐야 하고 자기 아이들을 키워야 합니다. 부모님께 자주 못 오는 것이 불효인 줄 알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화로 아버지 건강하시죠? 제가 바빠서 못 가요. 죄송해요 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해합니다. 그래 바쁘지? 젊을 때는 다 그렇지. 나도 그랬으니까.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도 자식들이 안 오면 마음이 쓸쓸해집니다.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 되었구나. 자식들에게 짐이 되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외로움이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견딜만 합니다. 괜찮아. 나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외로움은 점점 커집니다. 하루 종일 아무와도 말하지 않는 날이 많아집니다. 일주일 내내 집 밖에 나가지 않는 경우도 생깁니다. TV만 보고 잠만 자고 멍하니 시간을 보냅니다. 외로움은 정말 무서운 병입니다. 감기보다, 고혈압보다, 당뇨보다 더 무섭습니다. 외로움은 우리의 마음을 천천히 병들게 합니다. 우울증이 오고 의욕이 사라지고 삶의 의미를 잃게 됩니다. 심하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의학적으로도 입증되었습니다. 외로운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3배 높고 치매에 걸릴 확률이 2배 높다고 합니다. 또한 심장병, 고혈압, 면역력 저하 등 여러 가지 건강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외로움이 실제로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 혼자가 되었을 때 저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내와 52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1968년에 결혼해서 2020년까지 함께 했습니다. 아내는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내가 아침을 준비하고 출근할 때 아내가 조심히 다녀오세요 라고 인사하고 퇴근하면 아내가 저녁을 차려놓고 밤에는 함께 TV를 보거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주말이면 같이 시장에 갔습니다. 아내는 이것저것 구경하며 물건을 고르고 저는 뒤에서 짐을 들고 따라다녔습니다. 가끔 아이고 왜 이렇게 많이 사? 우리 둘이서 어떻게 다 먹어라고 투덜거리면 아내는 웃으며 괜찮아요. 자식들 줘야죠 라고 했습니다. 명절에는 자식들이 다 모였습니다. 큰 집이라 넓었거든요. 큰아들 가족, 큰딸 가족, 작은아들 가족이 모두 모이면 10명이 넘었습니다. 아내는 며칠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떡을 만들고 전을 부치고 갈비를 재워놓고 정성을 다해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옆에서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라고 했지만 아내는 아니에요. 자식들이 우리 집에 오는데 맛있는 거 먹여야죠 라고 했습니다. 그런 날들이 행복했습니다. 정신없이 바빴지만 즐거웠습니다. 손주들이 뛰어다니며 장난치고 자식들이 옛날 이야기를 하며 웃고 아내와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잘 살았구나, 자식들 잘 키웠구나, 손주들도 건강하고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떠나고 나니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집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말을 걸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보, 잘 잤어요? 라고 물어볼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침 식사도 혼자 했습니다. 전에는 둘이 마주 앉아서 이야기하며 먹었는데 이제는 혼자 TV를 보며 먹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뭘 먹어도 맛이 없었습니다. 낮에는 더 외로웠습니다. 아내는 집에서 뭔가 항상 하고 있었습니다. 청소하고 빨래하고 요리하고 화분을 가꾸고 그 소리들이 들렸습니다. 진공청소기 소리, 물 흐르는 소리, 설거지하는 소리. 그 소리들이 집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 소리도 없습니다. 조용합니다. 너무 조용해서 무섭습니다. 저녁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두워지면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TV를 켜도 재미없고 책을 읽어도 내용이 머리에 안 들어오고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가 있었으면 이라는 생각만 계속 들었습니다. 밤에는 잠이 안 왔습니다.
50년 동안 옆에서 자던 사람이 없으니 이상했습니다. 침대가 너무 넓고 너무 비어 있었습니다. 아내의 체온이 그리웠습니다. 아내의 숨소리가 그리웠습니다. 가끔 옆을 보면 아내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빈자리만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보냈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에게 전화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바쁠 텐데 괜히 귀찮게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친구들도 만나기 싫었습니다. 내 비참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라고 스스로 변명했습니다. 점점 우울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었습니다. 밥 먹기도 귀찮았습니다. 씻기도 귀찮았습니다. 그냥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는 날이 많았습니다. 체중이 10kg이나 빠졌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악몽을 꾸고 중간에 깨고 다시 잠들지 못했습니다. 큰딸이 집에 왔습니다. 예고도 없이 갑자기 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딸은 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 왜 이렇게 야위셨어요? 밥은 드세요? 언제부터 이러셨어요? 딸은 울먹였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괜찮아, 나는 괜찮아. 걱정하지 마. 하지만 딸은 믿지 않았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음식이 거의 없었습니다. 상한 반찬 몇 개만 있었습니다. 싱크대에는 설거지를 안 한 그릇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집안은 먼지투성이었습니다. 딸은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말없이 청소기를 돌리고 설거지를 하고 냉장고를 정리했습니다. 저는 미안했습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제대로 못했구나. 딸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러시면 안 돼요. 어머니가 보시면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제발 정신 차리세요. 그날 밤 딸과 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 솔직한 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얼마나 외로운지, 얼마나 힘든지, 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을. 딸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사람들을 만나세요. 집에만 계시면 안 돼요. 경로당에 가시든지 복지관에 가시든지 뭐라도 하세요. 사람들과 어울리세요. 그래야 살 수 있어요. 어머니도 그것을 바라실 거예요.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낯선 사람들과 무슨 이야기를 하겠어? 귀찮아. 집에 있는 게 편해. 하지만 딸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세요. 그래야 살 수 있어요. 다음 주 월요일 용기를 내서 근처 경로당에 갔습니다.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들어갈까 말까? 손이 떨렸습니다.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볼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딸이 울먹이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들어가자. 딸을 위해서라도 노력하자.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안에는 10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계셨습니다. 어떤 분은 화투를 치고, 어떤 분은 TV를 보고, 어떤 분은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모두들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색했습니다.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했습니다. 몇 분이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받아주셨습니다. 구석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앉아서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어색하고 불편했습니다. 역시 안 맞아. 집에 가는 게 낫겠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한 어르신이 다가오셨습니다.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어르신, 처음 오셨어요? 저는 이 아래층에 사는 최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손을 내밀었습니다. 악수를 했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저는 김 씨입니다. 최 선생님은 옆에 앉으시며 말을 걸었습니다. 어디 사세요? 여기 얼마나 사셨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최 선생님도 5년 전에 아내를 잃으셨다고 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혼자 어떻게 사나 싶었죠. 하지만 여기 나오면서 많이 나아졌습니다.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웃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갑니다. 그날 최 선생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비슷한 처지라 공감이 되었습니다. 위로가 되었습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다른 사람들도 다 힘들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도 경로당에 갔습니다. 최 선생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어제 오신 분이죠?
또 오셨네요. 좋습니다. 그날은 다른 분들도 소개해 주셨습니다. 박 선생님, 이 선생님, 정 선생님, 한 분 한 분 이름을 외웠습니다. 일주일쯤 지나니 조금 익숙해졌습니다. 이제 화투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룰을 몰라서 헤맸는데 최 선생님이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기고 지는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것, 웃고 떠들 수 있다는 것이 좋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경로당 가는 것이 즐거워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경로당에 가면 누구를 만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샤워하고 깔끔한 옷을 입고 면도를 하고 나갔습니다. 예전에는 며칠씩 안 씻고 지냈는데 이제는 매일 씻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는데 깔끔해야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경로당에서 더 중요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새로운 취미였습니다. 경로당에서 주 2회 서예 수업을 했습니다. 자원봉사자로 오시는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한 번도 붓을 잡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해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색했습니다. 붓을 잡는 것도 어색하고 먹을 가 있는 것도 서툴렀습니다. 글씨는 형편없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쓴 것처럼 삐뚤빼뚤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격려해 주셨습니다. 괜찮습니다. 처음인데 잘하시네요. 계속하시면 금방 늘어요. 신기하게도 붓을 잡고 글씨를 쓰는 동안에는 다른 생각이 사라졌습니다. 외로움, 슬픔, 걱정, 모든 것이 잠시 멈췄습니다. 오직 붓끝에 집중했습니다. 한 획 한 획 정성껏 그었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졌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서예를 배우기 시작한 지 3개월쯤 지났을 때 처음으로 제대로 된 글씨를 썼습니다. 감사라는 2글자였습니다.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습니다. 와, 정말 좋습니다. 이제 느낌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정말 기뻤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칭찬받은 것처럼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집에 와서 그 글씨를 액자에 넣어 벽에 걸었습니다. 매일 그것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감사. 그래, 감사하자. 아직 살아있는 것에 감사하자.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것에 감사하자. 좋은 사람들을 만난 것에 감사하자. 경로당 외에도 다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근처 복지관에서 주 1회 등산 모임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가입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아침 어르신들 10명 정도가 모여서 가까운 산에 오릅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숨이 차고 다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등산을 하면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다시 발견했습니다. 산에 오르면 공기가 맑습니다. 새소리가 들립니다.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립니다. 계절마다 풍경이 달라집니다. 봄에는 꽃이 피고, 여름에는 초록이 우거지고, 가을에는 단풍이 들고, 겨울에는 눈이 쌓입니다. 모두 아름답습니다. 정상에 올라서면 시원합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면 세상이 작아 보입니다. 내 고민도 저렇게 작은 거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음이 넓어집니다. 함께 온 사람들과 김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웃습니다. 행복합니다. 주말에는 자원봉사도 시작했습니다. 근처 어린이집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봤습니다. 신청했습니다. 매주 일요일 오후 2시간씩 어린이집에 가서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처음 갔을 때 아이들이 신기한 듯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다. 아이들이 제 주변에 모였습니다. 할아버지, 이야기해줘요. 순수한 눈빛이었습니다. 제 손을 잡고 제 무릎에 앉고 제게 안겼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옛날에로 시작하는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흥부와 놀부, 해와 달이 된 오누이, 혹부리 영감.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이야기들입니다.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들었습니다. 웃고, 놀라고, 슬퍼하고 기뻐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면 제 마음도 밝아집니다. 아이들의 순수함을 보면 제 마음도 깨끗해집니다. 아, 세상은 아직 아름답구나. 삶은 아직 의미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야기를 마치고 나면 아이들이 그림을 그려서 줍니다. 할아버지, 이거 드려요? 예쁘지는 않습니다. 삐뚤빼뚤하고 색이 튀어나고
형태도 불분명합니다. 하지만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 그림들을 집에 가져와서 냉장고에 붙여놓습니다. 볼 때마다 미소가 나옵니다. 이제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경로당에 갑니다.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서예 수업이 있습니다. 토요일에는 등산을 갑니다. 일요일에는 어린이집에서 봉사를 합니다. 바쁩니다. 하지만 행복합니다. 하루하루가 기대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무엇을 할까? 누구를 만날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처럼 오늘도 또 혼자구나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할 일이 있고 만날 사람이 있고 기다려지는 내일이 있습니다. 자식들도 변화를 알아챘습니다. 큰딸이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목소리가 밝아지셨어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좋은 일 많지. 매일 친구들 만나고 서예도 배우고 등산도 하고 봉사도 하고 바빠서 죽겠어. 딸이 웃었습니다. 와, 정말 다행이에요. 그렇게 사셔야 해요. 이제 저는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예전엔 언제 올 거니? 보고 싶다라고 자주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바쁘면 안 와도 돼. 나는 괜찮아. 할 일 많아 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자식들이 오면 더 기쁩니다. 예전에는 자식들이 와야 행복했습니다. 자식들이 안 오면 우울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 행복이 자식들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저 스스로 행복합니다. 자식들이 오면 그 행복에 더해지는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외로움을 이기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집에 혼자 앉아서 TV만 보면 외로움은 더 커집니다. 과거만 생각하면 슬픔은 더 깊어집니다. 하지만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하고 함께 무언가를 하면 외로움은 사라집니다. 혼자 사는 것이 외로운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과 단절되는 것이 외로운 것입니다. 아무리 큰 집에서 살아도 사람들과 단절되면 외롭습니다. 반대로 작은 방에서 살아도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으면 외롭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친구를 사귈 수 있습니다. 새로운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먼저 다가가고, 먼저 인사하고, 먼저 미소 짓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세요. 문을 열고 나가세요. 경로당, 복지관, 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 어디든 좋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세요. 처음에는 어색해도 괜찮습니다. 계속 나가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사람들과 친해집니다. 친구가 생깁니다. 취미 활동도 좋습니다. 서예, 그림, 노래, 춤, 운동, 무엇이든 좋습니다. 배우고 싶었던 것을 배우세요. 하고 싶었던 것을 하세요. 그 과정에서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친구가 됩니다. 자원봉사도 추천합니다. 남을 돕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돕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내가 아직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삶의 의미를 찾게 됩니다. 가족과의 연결도 중요합니다. 자식들이 바쁜 것은 압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쯤은 전화하세요. 영상통화를 하면 손주들 얼굴도 볼 수 있습니다. 긴 통화가 아니어도 됩니다. 5분, 10분만 이야기해도 충분합니다. 잘 지내니? 건강해? 나는 괜찮아? 걱정하지 마. 그 정도면 됩니다.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마세요. 언제 올 거니? 왜 안 오니? 라고 재촉하지 마세요. 대신 바쁘지? 괜찮아. 나는 잘 지내. 시간 날 때 와. 라고 말하세요. 그러면 자식들도 부담 없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외롭지 않습니다. 매일 할 일이 있고, 만날 사람이 있고, 기다려지는 내일이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외로움에 갇혀 계시다면 오늘 당장 문을 열고 나가보세요. 세상에는 여러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용기를 내세요. 한 걸음만 내디디세요. 그 한 걸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세 번째 진실, 욕심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 우리는 참 많은 것을 원했습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끊임없이 무언가를 쫓아갔습니다. 남들보다 더 잘 살고 싶었고, 자식들에게 더 많은 것을 물려주고 싶었고, 사회에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밤낮 없이 뛰었습니다. 조금만 더라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70세가 넘어서면 깨닫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큰 집이 행복을 보장하지 않고, 많은 돈이 평화를 가져다 주지 않고, 높은 지위가 사랑을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히려 욕심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끊임없는 경쟁이 우리를 지치게 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저는 평생 열심히 일했습니다. 1975년에 작은 인쇄소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직원이 저 하나였습니다. 작은 기계 하나로 명함과 전단지를 인쇄했습니다. 아침 6시에 출근해서 밤 11시에 퇴근했습니다. 일요일도 없었습니다. 명절에도 일했습니다. 성공해야 해. 돈을 벌어야 해.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해.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10년 후 회사는 조금씩 커졌습니다. 직원이 5명으로 늘었습니다. 기계도 더 큰 것으로 바꿨습니다. 일거리도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일은 더 빠졌습니다. 직원들을 관리해야 했고, 거래처를 응대해야 했고, 회계를 처리해야 했습니다. 여전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20년 후 회사는 제법 큰 규모가 되었습니다. 직원이 20명이 넘었습니다. 큰 건물로 이사했습니다. 최신 인쇄기계를 여러 대 들여놓았습니다. 유명한 기업들이 저희 회사에 일을 맡겼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 돈으로 큰 아파트를 샀습니다. 강남에 있는 40평대 아파트였습니다. 좋은 차도 샀습니다. 당시 유행하던 고급 수입차였습니다. 자식들을 좋은 학교에 보냈습니다. 외국 유학도 보냈습니다. 이제 성공했어. 나는 해냈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돈은 많아졌지만 시간은 없었습니다. 큰 집이 있었지만 집에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좋은 차가 있었지만 가족과 함께 드라이브를 간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성공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무엇을 잃었는지 아십니까? 가족과의 시간을 잃었습니다. 자식들이 어렸을 때 저는 거의 집에 없었습니다. 아침에 자식들이 일어나기 전에 출근하고 밤에 자식들이 잔 후에 퇴근했습니다. 주말에도 일했습니다. 자식들과 놀아준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큰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저는 입학식에 가지 못했습니다. 중요한 거래처 미팅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당신 큰아들 입학식인데 가야 하지 않아요? 라고 했지만 저는 미안해. 정말 중요한 미팅이야. 다음에 가지 뭐라고 했습니다. 큰아들이 초등학교 졸업할 때도, 중학교 입학할 때도, 고등학교 입학할 때도 저는 가지 못했습니다. 항상 일이 바빴습니다. 다음에라고 미뤘습니다. 하지만 다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큰딸의 발표회도 못 갔습니다. 딸이 피아노를 배워서 발표회 나간다고 했습니다. 아빠, 꼭 와야 해요. 약속이에요. 딸이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그래, 갈게. 약속할게. 저는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발표회 당일 갑자기 기계가 고장났습니다. 급한 주문이 밀려 있었는데 기계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수리기사를 부르고 문제를 해결하느라 시간을 보냈습니다. 발표회 시간을 놓쳤습니다. 집에 돌아가니 딸이 울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거짓말쟁이야. 약속 안 지켰어. 그 말이 가슴에 못을 박는 것 같았습니다. 작은 아들의 운동회도, 큰아들의 졸업식도, 큰딸의 결혼식 준비도 저는 항상 일 때문에 빠졌습니다. 가족들은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괜찮아요. 바쁘신 거 알아요. 하지만 그들의 눈에는 실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내와의 시간도 없었습니다. 결혼 기념일을 챙긴 적이 거의 없습니다. 생일도 잊어버렸습니다. 꽃 한 송이 사준 적이 없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몇 번이나 했을까요?
아마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일 것입니다. 아내는 늘 괜찮아요. 당신이 열심히 일하는 거 아니까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아내의 눈에서 외로움을 봤습니다. 혼자 집안일을 하고 혼자 자식들을 키우고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는 아내. 저는 그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나는 돈을 벌고 있잖아. 그것으로 충분하잖아. 그렇게 스스로를 정당화했습니다. 건강도 잃었습니다. 40대 때 고혈압 진단을 받았습니다. 50대 때 당뇨가 왔습니다. 60대 때 심장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의사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쉬어야 합니다라고 했지만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약만 먹으면 되겠지, 괜찮겠지 생각했습니다. 65세에 은퇴했습니다. 회사를 큰아들에게 물려줬습니다. 이제 쉬어야지, 이제 가족과 시간을 보내야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자식들은 다 컸습니다. 각자의 삶이 있었습니다. 바빴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바빠서 못 가요라고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들에게 했던 말과 똑같았습니다. 아이러니했습니다. 아내는 곧 병에 걸렸습니다. 췌장암이었습니다. 말기였습니다. 의사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남았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서 아내를 간호하면서 저는 정말 많이 후회했습니다. 왜 진작 잘해주지 못했을까? 왜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지 못했을까? 왜 사랑한다는 말을 더 자주 하지 못했을까? 매일 밤 울었습니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평생 고생만 시켰어. 이제라도 잘할게. 뭐든지 하고 싶은 거 다 하자. 가고 싶은데 다 가자. 아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당신 마음 아는데 이제 후회하지 마세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내의 몸은 너무 약해져 있었습니다. 어디 갈 수도 없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아내의 손을 잡고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6개월 후 아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당신 후회하지 마세요. 나는 행복했어요. 당신을 만나서 행복했어요. 그 말을 남기고 눈을 감았습니다. 아내가 떠나고 나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평생 쫓아온 것들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큰 집, 좋은 차, 많은 돈. 그것들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돈으로는 잃어버린 시간을 되돌릴 수 없고 떠난 사람을 다시 데려올 수 없고 후회를 지울 수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밥을 먹는 것, 손을 잡고 산책하는 것,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 그런 평범한 순간들이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무시했습니다. 이제 저는 욕심을 내려놓았습니다. 큰 집도 팔았습니다.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비싼 차도 팔았습니다. 필요 없었습니다. 돈도 많이 필요 없습니다. 하루 세 끼 먹을 수 있고 전기세 낼 수 있고 가끔 자식들에게 용돈 줄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자식들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회사는 큰아들에게 물려줬고 나머지는 자식들이 골고루 나눠 가질 수 있도록 유언장을 써놓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자식들은 자식들 인생이 있습니다. 스스로 살아갈 힘이 있습니다. 남과도 비교하지 않습니다. 경로당에서 만난 이 선생님은 자식들이 의사이고 변호사라고 자랑합니다. 정 선생님은 미국에 사는 자식들이 자주 비행기 표를 보내준다고 자랑합니다. 예전에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부러웠습니다. 나도 그랬으면 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비교하지 않습니다. 제 자식들은 제 자식들대로 잘 살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가정이 화목하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욕심을 내려놓으니 마음이 정말 가벼워졌습니다. 더 가지려고 애쓰지 않으니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으니 부러운 것도 없습니다. 있는 것에 감사하니 매일이 평화롭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엽니다.
햇살이 들어옵니다. 아, 오늘도 맑은 날이구나. 감사하다. 작은 것에 감사합니다. 따뜻한 햇살, 맑은 공기, 건강한 몸,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압니다. 아침 식사를 합니다. 간단합니다. 밥 한 공기, 된장찌개, 김치, 계란 한 개. 하지만 맛있습니다. 음식이 있어서 감사하다.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예전에는 산의 진미를 먹어도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밥 한 공기에도 감사합니다. 공원을 산책합니다.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립니다. 새들이 노래합니다. 하늘이 파랗습니다. 아름답다. 이런 세상에 살 수 있어서 감사하다. 예전엔 너무 바빠서 주변을 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작은 것도 눈에 들어옵니다. 친구들을 만납니다. 이야기를 나눕니다. 웃습니다. 친구들이 있어서 감사하다. 함께 이야기할 사람이 있어서 감사하다. 예전에는 사람들을 만날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람들과의 시간이 가장 소중합니다. 경로당에서 만난 박 선생님은 늘 불평불만이 많으십니다. 요즘 물가가 너무 올랐어. 연금은 쥐꼬리만 해. 정부는 뭐 하는 거야? 옆집 김 씨는 자식들이 효도를 잘한다더라. 우리 애들은 왜 전화도 안 하나? 저 사람은 건강하던데 나는 왜 이렇게 아픈 데가 많나? 늘 남과 비교하고 늘 불만족스러워합니다. 그러니 얼굴에 늘 그늘이 져 있습니다. 건강도 좋지 않습니다. 혈압이 높고 당뇨도 있고 밤에 잠도 잘 못 잔다고 합니다. 욕심과 불만이 그분의 건강을 해치고 있습니다. 반면에 최 선생님은 항상 웃으십니다. 가진 것은 많지 않습니다.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사십니다. 연금도 적고 자식들도 자주 연락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늘 감사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해요.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해요.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해요. 살아 있어서 감사해요. 그분은 건강하십니다. 80세가 넘었지만 혈압도 정상이고 당뇨도 없고 밤에 잘 주무신다고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그분의 건강을 지키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항상 긍정적이실 수 있어요? 최 선생님은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김 선생님, 비결이 뭔 줄 아세요? 비교하지 않는 겁니다. 남과 비교하면 항상 불행해집니다.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나보다 더 건강한 사람, 나보다 더 효자 자식을 둔 사람, 세상에는 항상 나보다 나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과 비교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는 겁니다. 나는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세상엔 굶주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나는 걸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걷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나는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보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감사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맞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비교하지 않고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정말 평화로워졌습니다. 여러분, 70세가 넘었다면 이제는 욕심을 내려놓으세요. 더 많이 가지려고 애쓰지 마세요. 대신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세요. 건강한 몸, 따뜻한 집, 사랑하는 가족, 믿을 수 있는 친구. 이런 것들이 진짜 행복입니다. 욕심을 버리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걱정이 줄어들고 불안이 사라지고 평화가 찾아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도 살아있구나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시작하세요. 그것이 행복한 노년을 사는 비결입니다. 돈이 많아도 건강이 없으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명예가 높아도 사랑하는 사람이 없으면 외롭습니다. 큰 집에 살아도 마음이 불안하면 편할 수 없습니다. 진짜 행복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욕심을 내려놓으세요. 비교를 멈추세요. 감사하세요. 그러면 행복이 찾아옵니다. 제가 경험했으니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욕심을 내려놓은 후에 제 삶이 훨씬 더 행복합니다. 네 번째 진실. 과거를 놓아주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과거를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젊었을 때의 추억, 지나간 시간들, 했던 일들.
좋은 기억도 있고 나쁜 기억도 있습니다. 특히 후회가 많습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그때 다르게 결정했으면. 그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하지 말걸. 끝없는 만약에가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하지만 과거에 갇혀 살면 현재를 잃어버립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아무리 슬퍼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매여 살아갑니다. 과거의 상처, 과거의 후회, 과거의 분노를 붙잡고 놓지 못합니다. 저에게도 많은 후회가 있었습니다. 가장 큰 후회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아내에게 잘해주지 못한 것입니다. 결혼 생활 52년 동안 사랑한다는 말을 몇 번이나 했을까요? 아마 10번도 안 될 것입니다. 꽃을 선물한 적도 거의 없습니다. 기념일도 잘 챙기지 못했습니다. 늘 일이 바빴고 늘 피곤했고 늘 나중에라고 미뤘습니다. 나중에 시간 나면 여행 가자. 나중에 은퇴하면 잘해줄게. 나중에. 하지만 나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먼저 세상을 떠났고 저는 영원히 기회를 잃었습니다. 아내가 떠나고 첫 2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매일 과거를 생각했습니다. 그때 그렇게 했으면, 그때 이렇게 말했으면, 끊임없이 후회하고 자책하고 슬퍼했습니다. 아내의 사진을 보며 울었습니다. 미안해 여보. 정말 미안해. 잘못했어. 과거의 기억들이 끊임없이 떠올랐습니다. 아내가 아팠을 때 병원에 같이 가지 못한 일, 아내의 생일을 잊어버린 일, 아내가 외로워할 때 곁에 있어주지 못한 일, 모든 것이 후회로 남았습니다. 밤에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아내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 괜찮아요? 힘들면 쉬어요. 아내는 늘 저를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내를 걱정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너무 후회되었습니다.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갔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사람도 만나기 싫었습니다. 그냥 집에 앉아서 과거만 생각했습니다. 과거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절에 갔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어디든 나가고 싶었습니다. 절에 도착하니 조용했습니다. 대웅전 앞에 앉았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 후에 큰 스님이 나오셨습니다. 제 옆에 앉으시더니 물으셨습니다. 무슨 고민이 있으십니까? 저는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내를 잃은 것, 후회가 많은 것,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스님은 조용히 들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후회한다고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슬퍼한다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스님, 후회가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잊을 수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잊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 그런 일이 있었다. 잘못했다. 하지만 이제는 바꿀 수 없다. 그러니 놓아주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과거를 붙잡고 있으면 현재를 잃어버립니다. 과거를 놓아주어야 현재를 살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맞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아무리 슬퍼해도 아내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살 것인가는 제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현재에 집중하십시오. 과거를 생각하는 시간을 줄이고 현재에 집중하십시오. 산책을 할 때는 산책에 집중하십시오. 걷는 느낌, 공기의 냄새, 새소리.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십시오. 밥을 먹을 때는 밥에 집중하십시오. 밥의 맛, 씹는 느낌.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십시오. 사람을 만날 때는 그 사람에게 집중하십시오.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표정.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과거가 사라집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과거가 완전히 사라지진 않습니다. 때때로 떠오를 것입니다. 하지만 오래 머물지 마십시오. 아, 과거 생각이 났구나. 이제 놓아주자.
현재로 돌아오자. 이렇게 하십시오. 처음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 연습하면 됩니다. 점점 쉬워질 것입니다. 그날부터 저는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생각이 나면 이제 놓아주자, 현재로 돌아오자 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과거 생각이 났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산책을 할 때 걷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발이 땅에 닿는 느낌, 다리 근육이 움직이는 느낌, 공기가 폐로 들어오는 느낌. 지금 이 순간에 집중했습니다. 과거 생각이 나면 놓아주자,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자라고 말했습니다. 밥을 먹을 때 음식에 집중했습니다. 밥의 맛, 반찬의 맛, 씹는 느낌, 삼키는 느낌. 지금 이 순간에 집중했습니다. 과거 생각이 나면 놓아주자,